네,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석 전 KBS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화두는 이겁니다. 내란 상황에서의 저널리즘은 어때야 되는가. 어찌 본다면 되게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 같지만 어찌 본다면 실제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석 기자? 아, 이거 너무 좀 총론적인 질문이라서. 예. 근데 이제 그게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요 며칠 사이에 물론 이제 언론 비평이 지금 약간 한가한 측면도 있어요. 내일 지금 표결에 지금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이제 우리 코너가 그거니까 좀 예.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이 내란이라는 이 위헌적 사태에 대해 기존의 언론들이 보여왔던 그 특유의 어떤 기계적 균형이라는 것, 예, 기계적 공방 이런 것으로만 이 사안을 처리하려는 그 관습, 그것이 이번에도 불쑥불쑥 드러나는 게 아니냐. 물론 좀 좋아진 측면도 있어요. 좋아진 측면도 있고 우리가 차차 얘기해 볼 텐데 그런 것들이 과연 이 내란 사태와 위헌적 사태에서도 적용될 수 있고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핵심으로 얘기하면 좁히면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노지민 기자는. 우선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중립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둘 만한 사안은 아닌 거잖아요. 중립적인 보도라는 게 필요할 때는 사실 새롭게 논쟁이라거나 화두에 오른 사안에 대해서 합의를 만들어 가야 되는 사안이 있을 때 균등하게 정보값을 제공을 하면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보도인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 담화 같은 걸 예로 들면 그 담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틀린 정보가 너무 많고 그게 이미 입증된 사실도 있고 거의 사실이라고 볼 수 있을 만큼의 증언이 나온 사실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같이 보도를 해주는 게 필요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언론이 이번 사안을 다른 태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기보다는 정말 본령에 해야 할 역할을 중심에 두고 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과연 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재석 기자가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기계적 균형 보도 내지 중계 보도 이런 사례가 이번에도 꽤 있었나요? 근데 제가 가령 어제 제가 이제 또 방송 3사 플러스 JTBC 요 4개 회사의 그 메인 뉴스를 쭉 한번 일별해 봤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대통령 발언을 팩트 체크 없이 그냥 무비판적으로 소개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긴 없었습니다. 예, 없긴 없었고 다만 정도의 차이가 매우 중요하고 형식적 차이도 매우 중요한데 역시나 KBS는 제가 볼 때는 좀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정말 처참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KBS입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일단 양적으로도 다른 방송사 SBS나 MBC나 JTBC에 비해서 너무 팩트 체크와 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리포트들이 너무 적었고 일단 양적으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좀 현업에 있는 사람들끼리의 기술적인 문제라서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청취자들께 어제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 발언이 워낙에 거짓과 궤변이 많았다라는 게 중론이었기 때문에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형식도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 되냐면 대통령 발언을 여러 꼭지로 쭉 그냥 공지사항처럼 전달해서는 안 되고요. 대통령 발언과 그 발언에 해당되는 팩트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거를 하나의 리포트에 같이 넣는 형태로 여러 개의 리포트를 병렬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전달이 되겠죠. 그런데 KBS 같은 경우는 특유의 그 공지사항 리포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강조했다, 이렇게 말했다를 처음부터 한 두세 꼭지를 쭉 가요. 거기에는 그 어떤 문제 제기가 없습니다. 대통령 발언을 그냥 중계하듯이 두세 꼭지가 쭉 가고 뒤에 팩트체크성 리포트가 붙긴 붙으나 저 뒤에 붙으면서 양도 적고 정치권 공방 먼저 다 소개하고 그러니까 좀 흐려지는 거죠. 쟁점이 흐트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리포트 안에 대통령이 어떤 특정 발언을 했다면 그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들어가고 두 번째 리포트에도 그런 형식이고 이런 형태로 구성을 했거든요. 이런 형식적인 구성도 어제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에서도 KBS가 그렇게 했는데 이걸 글쎄 유튜브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은데 저도 이런 표현 쓰기 싫은데 현업에서는 이런 거를 장난질 친다 그러거든요. 장난질한다. 그러니까 KBS가 그런 의도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업에서는 장난질한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전달은 하긴 하되 형식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 그 어제도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런 걸. 그래서 그 어제 언론개혁시민연대 성명도 나왔는데 프로파간다 확성기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인 거거든요. 이 하나의 기사를 봤을 때 이 발언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바로 같이 따라붙지 않으면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주장에 동조하는 또 일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분들한테는 근거를 제공하는 보도가 될 뿐이지 이게 이걸 보고 있는 뭐 독자라든가 시청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가 아닌 거죠. 이거는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난주 1차 표결 때 아주 가장 그 엄청난 관심사였기 때문에 자, 가결이냐 부결이냐, 표결 참여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극렬하게 어떤 정당 간의 어떤 대립도 있었고 엇갈림도 있었잖아요. 이때 어떻게 보도가 되느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하나의 어떤 척도 아니었습니까? 예. 이때는 좀 어땠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정 부분 중계 보도를 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그렇죠. 정당의 어떤 움직임이니까. 그 그런데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니까. 예, 또. 중대한 사안이고 지금 막 시시각각 그 정당 내부의 어떤 기류 변화 같은 것도 있고 최종적인 결론은 어떻게 났고 이런 거를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건 불가피한데 그렇죠. 거기에만 그칠 것이냐 아니면은 이 탄핵에 참여하지 않고 당론으로 부결 결정을 한 그 국민의힘의 그 태도나 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것이냐. 네. 예. 이건 또 별개니까. 그렇죠. 그 후자 부분을 충실하게 했는가. 예, 이 부분도 방송 뉴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언론사별로 다릅니다. 이것도. 언론사별로 달라서 이거는 뭐 제가 뭉뚱그린 비평은 하기 싫고요. 왜냐하면 네. 언론사별로 다 다른데 우리가 흔히 뭐 기레기다, 뭐 언론들 다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언론사별로 정도가 달랐다. 네. 완성도가 달랐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확실히 윤 대통령의 어제 담화 이후로는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이건 뭐 궤변이다라는 식의 평가들을 같이 전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네, 되게 어떻게 보면 계기를 대통령 스스로 만들어준 상황이 됐는데 그 표결 당시 상황을 돌이켜 보면은 그 표결이 진행되는 상황과 직후 보도들을 보면 가끔 이제 여당 출입하는 기자들이 아마 썼을 텐데 여권 쪽에서의 시각을 반영해서 쓰는 기사들이 있죠. 이걸 중계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 뭐 표가 이탈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당 입장에서 좀 곤혹스러워졌다거나 뭐 이런 시각을 전달하는 게 사실 보도인 것처럼 전달되는 경우들이 되게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어서 그런 보도들은 이번 사안에서는 정말 좀 탈피를 해야 되고 그걸 다 같이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CBS를 비롯해서 뭐 적잖은 언론사들이 지금 12.3 내란 사태라고 명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계엄 선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물론 그 내란 사태라고 명명하는 데까지 뭐 며칠의 시간이 소요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실체가 점점 드러나면서 그렇게 적극적인 의미 부여, 가치 부여를 언론사가 한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언론사의 관점이 들어간 것이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저하면 안 되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나의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우연히 뉴스 하이킥을 들었는데 권순표 앵커랑 김종혁 최고위원이랑 뭐 박원석 전 의원 등등이 이제 정치 담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토요일에 이번에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뭐 이번에는 통과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전망들을 하니까 권순표 앵커가 다행이네요 하고 이렇게 웃었어요. 그랬더니 김종혁 최고위원이 농반진반으로 앵커가 중립을 지키셔야죠.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 앵커가 이게 중립입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센스 있게. 예. 그러니까 이게 중립입니다라는 말이 어떤 맥락인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반반 섞어찌개 말하자면 좀 이게 오늘 제가 좀 속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섞어찌개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상황 우리가 다 목도를 했고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저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범위를 좁혀서 공론장 모델이라고 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이 갈릴 수 있다. 입장이 갈릴 수 있고 그것이 공론의 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싸우게 하라.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론장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냐면 아직 진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 진실이 누군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다른 면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경청을 해서 모든 걸 쏟아내서 예.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을 열어줘야 된다. 예. 이게 공론장 모델이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건 별도로 또 얘기해야 별도로 되지만. 하더라도.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근데 이미 진실이 확정이 되어 버렸다면 공론장 모델이 가동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자 12.3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들이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진실로 간주해도 무방한 수준이죠. 무방한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공론장 모델이 적용이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고성국 배승희 씨는 거기에 또 반박을 하겠지만. 그러니까요. 그 진실이 아니다. 그리고 얘기하겠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널리즘의 역사가 언제부터냐를 가지고 학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따지고 본다면 그것이 민주주의 역사하고 긴밀히 결부되어서 발전해 온 게 저널리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양식 가운데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쳐봐요.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혁명 세력과 반혁명 세력에서 중립이라는 게 성립이 됩니까? 거기서 저널리즘에서 공론장이 가동이 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입장이 갈리고 거기서 다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제 내에서 수렴이 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서 운영에 들어가는 걸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널리즘이라는 것도 결국은 민주주의의 행위 양식의 하나다. 그런데 12.3 계엄선포 내란 행위라고 하는 것은 헌정 질서를 물랑케 하는 민주주의의 파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언론의 생존 기반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타협적이다,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은 성립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언론 스스로가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언론은 민주주의가 작동이 되는 그 토대 위에서만 설 수 있는 게 저는 언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열차게 싸우는 게 맞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그 언론이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이번에 그 계엄군이 진압하려고 한 대상에 MBC도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데 MBC만 있었는지 아니면 더 있었는지 이것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언론기관이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 방송하고 계시는 그 이재석 기자께서 방송을 진행하신 곳에서도 이제 계엄군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던 게 실제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언론이 좀 더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은 기사화가 잘 안 되죠. 워낙 더 큰 얘기들이 많고 막 국회 네.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정말 이걸 기사로서 다루면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이렇게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을 내리고 포고령을 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볼 수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이 말을 제가 받자면 좀 이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제가 이번에 그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신문을 좀 이렇게 꼼꼼히 보다가 두 개의 칼럼이 눈에 들어왔는데 하나는 한겨레에 실린 누구의 칼럼이고요.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또 다른 하나는 한국일보에 실린 그 한국일보 내부 기자의 칼럼이에요. 그런데 전자는 한겨레에 실린 누군가의 칼럼은 이거예요. 언론인들이 참 이번에 빛이 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80년대 때도 그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그 빛이 났던 언론인들의 일화를 소개해 주면서 이번에도 여의도로 달려가서 카메라를 들었고 펜을 들었다. 이번에도 용기 있는 언론인들이 있었다라고 칼럼을 썼어요. 저는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칼럼을 보고 내가 불편할까를 한번 자문해 봤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막 날마다 저도 방송하느라 바쁘다가 엊그저께 그 한국일보의 그 내부 기자가 쓴 칼럼을 보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불편했구나라고 싶었어요. 뭐냐면 그 내부 기자가 쓴 한국일보 칼럼이 이거예요. 언론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이만큼 어떻게 보면 추락할 때까지 언론이 무엇을 했는가. 가령 지금 방금 전에 노 기자도 MBC 얘기하고 했잖아요. 언론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 사례가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이든 날리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방심위 문제도 해서 비단 언론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에서 민주주의가 야금야금 침해되는 현상들이 그토록 많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나 비판의 목소리를 언론이 제대로 냈는가를 자성해야 될 때지 지금은. 여의도로 달려갔다 기자들이. 그러면 시민들도 달려가는데 기자들은 안 달려갑니까? 시민들이 지금 막 막고 있는데 그럼 기자들은 그럼 뭐 그냥 언론사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 우리가 부끄러워야 될 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언론계의 수준은 우크라이나나 중동에 종군 기자 한 명도 파견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한 명도 못 갑니다. 왜요? 죽을까봐, 다칠까봐 한 명도 못 보내는 게 우리 언론계의 어떤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의도에 시민들 거기 갔다고 우리가 뭐 상찬하고 뭐 자화자찬할 때입니까 지금? 저는 그게 너무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아니 그 말씀하신 건 이제 그런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김민석 의원이 제기했던 계엄설에 대한 당시 언론 보도 그리고 계엄이 그러니까 선포되고 난 후에 언론 보도.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그 계엄설이라는 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을 하기가 좀 어렵기는 했죠. 그때까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비판하는 건 좀 네. 약간 야박한 면도 있어요. 사실은 저도 뭐 전혀 뭐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설마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로 조금 스스로 다짐하고 있기 때문에 뭐 쉽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네. 총괄 해서 그런 게 있죠.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행보를 언론이 그러면 왜 그 감시를 하고 견제를 하고 비판을 하면서 제어를 하지 못했는가? 거기에는 언론 스스로가 정파적 관점에 입각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했던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비롯됐다고 봐야 우리가 되는 뭐 부분이 여러 번 있어요. 지적했지만 그러니까요. 이 자리에서. 예. 그러니까 뭐 정파적인 것도 있을 거고 저는 생존과 결부된 것도 너무 많이 연계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제가 말씀하신 그 칼럼이 제가 본 칼럼이 맞다면 마지막에 윤 대통령 그 언론이 2년 동안 유사계엄 동안 권력 감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냈는지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게 윤 대통령 퇴진에 한 목소리 내는 언론이 죽은 권력만 물어뜯는다는 오해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네. 지금 언론이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해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비판 기조를 좀 높이고 그리고 이제 인력 배치도 거기에 맞춰서 한다는 건 지금은 이걸 물어뜯으면 정말 정권이 바뀔 수 있다라는 확신이 섰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언론이 왜 목소리를 좀 낼 것에 덜 내고 그리고 출입처 관리라는 명목으로 비판을 좀 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사실 그동안의 보도가 이해가 되는 게 있죠. 근데 대전제는 언론사별로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뭉뚱그리면 자꾸 그 잘해온 언론사들은 또 서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한 언론사도 있고 그렇죠. 잘못한 언론사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공영방송이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맞고요. KBS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사실 잘해온 언론사라고 평가를 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잘 안 보여요? 예? 언론사 안에서 고군분투했던 기자들은 많았던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게 그 언론사 전체의 논조를 이겨내고 그런 것들이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포고령 내용 있잖아요. 네. 포고령 내용에 보면 가짜 뉴스, 여론 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뭐 논평할 가치가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언론은 그렇게 이제 강하게 조명이라는 표현 비판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논평할 가치가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서였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가 참 그 표현을 보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봐요. 이게 좀 약간 객적인 소리인데 실제 전쟁이 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계엄령이 선포됐어요. 윤석열 정부든 뭐 문재인 정부든 어떤 정부든 간에 우리가 어떤 특정 정부를 상상하고 북한하고 전쟁이 났고 계엄령이 선포가 됐는데 저렇게 포고령이 나와도 실제 언론 보도를 막 통제할까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정부라면.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또 전쟁이 터졌다 하여 무슨 뭐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뭐 이렇게 전하거나 뭐 이럴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게 얼마나 상상 속에서 나온 얘기냐. 설령 전시 상황이더라도 저게 뭐 언론을 통제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통제하려고 했는지가 참 예. 근데 이 포고령이 처음에 나왔을 때 초기 보도를 좀 보면 뭐 언론 통제라든 거는 뭐 개헌법이나 뭐 헌법에도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런 국회를 통제하려고 한 게 진짜 문제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게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통제라는 걸 무조건 할 수 있게 무한정 열어놓지 않았고 헌법에도 언론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좀 간과하고 지나간 측면이 있고 또 어제였나 이 MBC가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었는데 국방부가 올해 그 위기 시와 전시 허위 정보 유언 비어와 가짜 뉴스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조회의 이거를 개최를 했다. 뭐 방심위가 참여했다. 네, 여기에 뭐 방심이랑 방통위가 참여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준비를 했는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지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MBC를 장악하라 했고 여론조사 꽃을 장악하라고 했고 김어준을 잡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근데 막 그 대통령과 김용현 씨가 본인의 공상 속에서 그렇게 펼쳐놓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뭐 어떻게 말을 덧붙여야 할지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지금 실행됐다는 것이 아니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번도 안 돼요. 10,000번, 100만 번 양보해서 계엄을 하면 보통 언론사를 접수한다. 1000만 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언론 일반이어야 되는 거죠. 특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콕 찍어서 MBC 장악하라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언론사 전체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콕 찍어서 MBC 장악하라고 하라, 여론조사 꽃 장악하라고 하라? 이거는
계엄 행정에 필요해서 이런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립이 이 안 얘기는. 돼. 그러니까 전공의를 콕 집어서 처단한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죠, 그건. 본인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본인이 화가 난 대상을 그냥 혐오하고 증오하는 대상을 콕 집어서 저들을 잡아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14명의 명단을 봐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군에 의해서 행정과 사법은 그 접수가 돼서 장악이 되고 통제가 되지만 입법부는 당연히 그 대상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언론도 그 대상이 아니에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쿠데타의 역사를 보면은 계엄령 발동하면 제일 먼저 언론사 접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익숙해서 언론이 별로 이거 비판 안 했느냐고 되물은 게 뭐냐면 과거의 그 경험이 어느 순간에 잘못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의식이 둔화되어 버린 건 아닌가도 한번 우리는 언론인들은 되짚어 볼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맞고 거기서 제가 한 걸음만 더 나가면 같은 얘기인데 어제 대통령 담화를 보면 결국에는 특전사령관의 얘기도 거짓말이다. 국정원 1차장의 얘기도 거짓말이다. 경찰청장이 자백한 내용도 거짓말이다. 나는 국회의원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적 한 번도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말이 다 거짓으로 보이지만 설령 대통령 말이 맞다라고 우리가 가정하더라도 포고령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포고령에는 지금 국회를 지금 그냥 활동을 금한다라고 돼 있는데 노 기자 얘기했듯이 국회 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위반이고 계엄법 위반이에요. 국회는 전혀 터치하지 말라는 게 계엄법 내용이거든요. 네. 전시 상황에 계엄령이 합당하게 떨어져도 국회는 전혀 손대지 말아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포고령에 떡하니 국회 활동을 금한다라고 해놓고 어제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대체 이거는 자가당착도 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지점도 좀 콕 집어야 되는데 어제도 좀 그런 게 명확하게 잘 짚어지지 않은 것 포고령 같아요.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제 약간 엇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단정은 못하겠지만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이 데스킹은 한 건 맞잖아요. 포고력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실제로 그런데 보니까 지금 네. 법률 위반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도대체 법을 저렇게 모르냐. 근데 언론도 언론 장악을 했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언론인 출신들이 많고,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 출신이라고 법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는 뭐 이미 증명이 된 거고, 네. 그래서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그 가치 판단을 가져다가 붙일 만한 사안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뭐 허위 정보, 가짜 뉴스 뭐 이런 발언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익숙한 문장처럼 보이는 포고령이기도 했는데 좀 이번에 다시 생각이 난 게 예전에 대선 후보 때 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메이저 언론 타령한 그런 발언이 있었는데 예, 했었죠. 네, 그때 했던 말 중에 이제 뭐 메이저 언론 뭐 주류 비주류를 나누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다시 그걸 좀 돌아보면은 앞으로 정치 공작을 하려면 잘 준비해서 하고 인터넷 매체에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언론이라는 게 뭔가 공작을 하는 그런 수단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죠. 정치는 패밀리 비즈니스라고도 얘기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네. 그것 떠오르고 저는 요거 하나만 좀 덧붙일 시간이 되려면 모르겠는데 네, 말씀하세요. 이번에 저는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강영철 숙명여대 교수가 쓴 SNS에 쓴 거를 보고 아 맞다 이것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제가 좀 깨달았는데 계엄이 있었고 해제가 되고 나서 이제 2차 계엄이 있느냐 없느냐에 되게 조바심을 느꼈잖아요.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그때 강 교수 말에 따르면 2차 계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언론이 적극적으로 예방 보도를 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재난 방송 같은 거 할 때도 예방 보도를 많이 하잖아요. 조심하시라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시점 그 하루 이틀 시점에는 모든 언론들이 2차 계엄 절대 안 되고 군인들 움직이면 안 되고 부당한 명령 따르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2차 계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적 보도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셨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말은 거기에는 적극적인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언론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그 예방 보도를 해주기는커녕 내란 사태라고 명명하는 데까지도 며칠이 걸렸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하루 이틀 만에도 판단이 될 수 있는 건데 혹은 불법 계엄 선포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좀 저는 오히려 안타까웠죠. 끔찍한 상상을 했는데요. 저 내란 시도가 만약에 성공을 했었다면 우리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그다음부터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네. 그죠? 그런데 요즘 저는 인터넷을 왜 안 끊었냐 이런 얘기들이 돌잖아요. 네, 이게 맞아요. 참 이게 잔인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인터넷을 끊지 않는 한 도대체
쿠데타라는 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예. 그거 기억 안 예. 나세요? 꽤 오래 한 10몇 년 된 건데 월간중앙에서 장성 인터뷰를 통해서 쓴 기사가 있어요. 더 이상 쿠데타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해서 열거를 한 게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핸드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순식간에 보니까 퍼져가지고 국민들이 저항에 나선 되겠냐.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교통체증. 그래서 그러면 전방에서 밀고 탱크 밀고 들어와야 되는데 자유로 이런 데 다 막힌다. 그래서 속도가 생명인데 시간이 생명인데 아, 예. 제때 도달 못한다. 못한다. 그게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재밌다. 그때는 재밌다였었죠.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계엄이라는 단어를 보고 제가 기사로 쓸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뭐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가 그랬는데 이걸 보면서 통신을 끊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아니 뭐 네. 실제 터키에서 그 에르도안인가요? 뭐 이렇게 인터넷 끄는 사례가 있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이게 뭐 자기가 뭐 본인께서 이제 대통령이 진짜로 하려고 했으면 이렇게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위험한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앞에 닥친 과제들을 지금 풀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사안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좀 짚어봐야 되는 부분들. 그 여러 가지 짚어볼 것 중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아침 시사 프로그램이니까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한 논평은 좀 하기가 민망하잖아요. 사실 여기도 그 중에 하나니까. 네. 근데 사실은 이번 계엄 사태에서 또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언론 비평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수많은 시사 프로그램들이 지금 레거시에도 있고 유튜브에도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소화되는 형식과 내용이 이번 계엄 사태, 이번 내란 사태를 맞아서 과연 적절했는가도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은 제가 볼 때는 괜찮았는데요. 제가 좋았어요. 예. 긴장 안 해도 되죠. 예. 아니, 제가 여기 다행이다. 출연한다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미묘한 지점이 있고,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어떤 발생하는 현상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예. 네.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걸 짚으면 또 오해받죠. 사실은 또 김종배 시선 집중에 나와가지고 시사 프로그램 논평을 하면 뭐 또 그럼 미디어 오늘에서 하세요. 예. 그럼 되겠네. 네. 그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언론어들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두 분 고생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